네. 그동안 헌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일 유사한 헌법학자를 소개합니다. 김호 교수님이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독일형 그 정당별 비례대표제 내각제를 개헌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합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고요. 이 책의 구성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개헌에 대한 논의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을 적에 나온 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개헌을 시도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도 지적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헌의 역사, 그리고 재헌헌법에 대한 다양한 분석, 마지막에 왜 대한민국은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만이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수자를 우리가 진정한 진보를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독일식 정당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이분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쭉 관통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럼 먼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헌법에 죄가 없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탄핵 과정 중에 헌법에 무슨 죄가 있는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김웅 교수님은 헌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실과 맞지 않는 헌법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재헌에서는 내각제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승만이 틀었죠. 대통령제로다. 다시 이승만 독재 12년 지나고 나서 내각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제로 하죠. 그 유신헌법, 전두환 헌법, 이것은 파쇼 헌법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그러면 왜 꼭 대통령 직선제였을까? 이분의 역사적인 상상력은 그 당시에 1987년도에 내각제를 선택했다면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을 내각제를 통해서 합치시켜가지고 군사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통령 이러한 그 뭐 다수결 대표도 아니고 하는 것은 전두환의 책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왜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했을까? 여기 이유를 세 가지로 다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각제는 혼란스러운 것이다. 내 손으로 뽑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이끈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제만 생각했다. 국민들은 직접 뽑아야 되겠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에 무슨 문제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내놓은 개헌안은 중임형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 패권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라는 분석. 또 하나 이게 넘어가고 있는데, 예, 여기 새누리당에 대한 이 김옥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파쇼입니다. 파시즘. 파시즘과 정상적인 보수가 함께 섞여서 출구를 찾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보수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파쇼를 분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파시즘 한계다 라고 분석하고요. 오늘 우리 그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 또 일반 사람들, 함익병 같은 사람들이 한번 대변했죠. 강력한 리더십, 공공선, 선의 독재, 철인적 대통령제.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제는 극복해야 되지 않나. 대통령제에 대한 교과서적인 원리를 이분이 지적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통령제가 영국의 불안한 내각제, 왕의 무책임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나 링컨이 이러한 그것을 통합을 하죠. 이 대통령제에 대한 보안 같은 것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결선 투표제를 제시했습니다. 차라리 이 정도 선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결책이 뭐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 대표 내각제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빨리 같이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정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내각제이면서 이거 불신임제를 건설적 불신임제, 그러니까 과반수의 차기 동의로다 차기 총리가 내정되지 않는 한 현 총리를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세 번째가 연방제이기 때문에 각 주 대표에 연방 참사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한민국도 연방제 수준까지 지방자치를 끌어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헌법과 또 일치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씨가 개헌을 주장했죠. 이명박이는 정치 보복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그 당시에 4대강 사업도 말도 안 됐고, 자원외교, 국정원 댓글, 그 다음에 내곡동 사저 부인 매입 사건, BBK를 통한 또 뭡니까? 그죠? 자동차 사업. 이제는 이명박은 정치 보복을 그다음 염두에 두고서 사기꾼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선택적 법치주의, 노무현 대통령한테 적용된 거죠. 1987년도에 헌법 구조의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왜 오직 직선제였을까? 우리 헌정사에 여소야대, 대통령 직선 여소야대 때마다 정치적 격변을 겪습니다. 사실 1979년도 대통령 피살도 사실상의 여소야대 상태였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1990년도 3당 합당, 그 다음에 98년도 김대중 정권의 총리 임명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임 총리에게 조각을 추천해야 하게 하고 김정필 씨를 국무총리 설이란 이름으로다가 그냥 끼워 맞추기를 한 거죠.
2004년도 대통령 탄핵 소추 여소야되었었죠. 2016년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 여소야됐습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신헌법은 정말 87년도 헌법재판소가 도입되면서 유신헌법에서 만들었던 많은 법률을 이제 무효화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그 한계가 있죠. 통합정보당 해상결정 이런 것이 한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갈등을 김옥 교수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서로 간의 경쟁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러한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하여간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의 긴장 관계에서 많은 진보적인 것을 이루어냅니다. 50 헌법은 유신 헌법보다는 좀 개선됐다. 그 점을 어떻게 평가하냐? 유신 헌법에 대통령 선거인단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유신 헌법은 통일유체 국민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했걸랑요. 이것이 이제 진전된 면이었지만 또 하나 박정희는 참 교활한 면이 있어서 통일유체 국민회의는 상설 헌법기관이었고 그 대의원들을 차관 대우해줬다 합니다. 차관 대우. 와, 몇천 명을 차관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근데 50 헌법은 그냥 일회용이니까 그냥 오직 선거를 위해서만 구성된 한시전 조직이었었죠. 또 일회용이었고 일회용으로 끝났죠. 전두환 과연 전두환의 그 광주 학살을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특히 황석영 작가에 대한 실망감을 얘기했어요. 이명박과 이명박에 대한 기대가 황석영 씨는 좀 있었나 봅니다. 각종 말로 아부하는데 황석영 씨가 굉장한 실수를 했네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승만은 독재를 하면서 그 당시에 4.19 때 180여 명의 사망자, 6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계획된 그 살인은 아니었죠. 그러나 5.18이 왜 문제가 됐냐? 이것은 계획적인 살인이걸랑요. 일단 민중 봉기에 물러납니다. 그러나 전열을 가다듬어서 아예 작심하고 죽이려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김옥 교수님의 이러한 지적이 저는 굉장히 합당하고 전두환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보통 쿠데타하고는 다른 것이다. 계획적인 살인이 얼마나 그런 전두환은 50 헌법에 4.19, 5.16 삭제하고 그래도 3.1운동은 남겼죠. 50 헌법이 일단 유신헌법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이 부칙에 보면은 국가보호 입법에 의해서 제정한 것은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이것을 손대지 못하더라는 부칙을 달았어요. 그러니까는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을 자네들이 만들었다. 이러한 부칙은 박정희도 써먹고 전두환도 써먹었습니다. 김재규 씨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김재규 씨에 대한 평가는 이분은 분명히 박정희 씨의 1년 전에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건강하다. 앞으로 20년은 더 할 수 있다. 아주 그냥 영구 집권을 같이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978년도 12월 12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수로서 밀리니까 김재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술자리에 언동에서 참혹한 학살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박정희를 죽입니다. 이것은 진실인 것 같아요. 유신에 대한 것은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데, 일본의 그 철도원 영화 비교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인드를 비교하는데요. 일본은 철저한 제국주의고, 제국주의에 철저하게 국민들이 이데올로기가 아주 그냥 친해된, 철도원의 영화가 뭡니까? 그냥 부인이 출산하는데도 직업을 지킵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고 마누라 죽어도 철저하게 자기의 직업을 지킵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 나온 주인공의 애국은 약간 돈을 벌기 위한 애국. 그리고 이분의 평가죠. 영화를 보면서 그 애국심은 그냥 쇼맨십이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애국심이 쇼맨십이지 않을까. 국제시장에 대한 평가를 이분은 기합니다. 어찌 보면 국민으로서의 자기의 권리가 더 중요한, 그러나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주체적으로다가 국민 각자의 인간 주체성은 더 강하다고 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국민의 주권을 반납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세상에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헌법 개정안까지, 확정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헌법을, 국민투표가 아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헌법 결의가 되면 인정하는 겁니다. 거의 뭐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 나옵니다. 유신헌법의 논리는 극단적인 무정파적 탈을 쓰고 극단적으로 정파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파시즘 체제라는 거. 대통령제가 왜 두 번 하고 끝나는가?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2번을 마치고 고별사를 합니다. 고별사의 핵심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임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장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워싱턴의 예지였다. 이것이 미국의 전통이었는데 루즈벨트는 사선을 하죠. 그 당시 국가적인 분란이 컸으니까. 박정희가 1962년도에 헌법을 발효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을 발표를 미룹니다. 군정을 연장하려고 하다가 압력을 받고 63년도 12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제2공화국, 과연 제2공화국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독재를 초래한 것이 백정이 채워져야 할 책임. 왜냐? 국민 투표하면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유신이고, 삼성 개헌이고. 박정희의 독재자 역량을 강조하고 싶더라도 그것을 우상화하면은 반발심이 커진다. 예컨대 일제강점기에 친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서 식민지배에 부역한 것이 근대화를 도왔다라는 거는 명예까지 갖고 싶은 게 친일파들의 마음이죠. 독재 편승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박정희의 독재가 없었으면 경제 개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개발의 명예까지도 독재에 편승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갖고 싶은 사람의 욕심 아니냐. 이게 60년도 4.19 인나고 나서 그 요즘 말하면 공소시효를 무섭게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헌법을 개정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도 7월 21일 서울지법 판사들이 그 판결을 내리면서 너무 책임자들한테 너무 미약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들끓고 있납니다. 그래서 60년 10월 11일 큰 데모가 나니까 11월 29일 날 4차 개헌을 해서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처벌합니다. 참 이것은 5.18 전두환 노태우 처벌과 대자비죠.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공소시효에 대한 판결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소급 형벌 금지라는 법치주의 원칙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반인륜적, 반역사적, 반민주적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다가 법치주의 근본 이념과 충돌하므로 소급 입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것은 이데올로기 착각하면 안 된다. 민주적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파생적인 원칙이다. 저는 이 말에 더 동의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소급 입법이 계속해서 많은 논란이 되죠. 여기에 보면은 반민족 행위 척법법 특별법, 4.19 이후의 제4차 개헌, 5.18 특별법 요 세 가지가 소급입법 논란인데, 소급입법은 반인륜적, 반역사적, 반민주적 범죄 행위에는 소급입법을 법치주의 이데올로기로 착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헌법이 계속해서 바뀌는 1차부터 9차까지 헌법 변화를 계속 개정이란 표현을 한다. 이것도 참 애매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4.4.5의 법과 비슷한 이것과 비슷한 일이 또 2008년도에 일어납니다. 미디어법 제적 과반 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145명이 투표했는데 국회 부의장 이윤성은 재투표를 합니다. 이것과 4.4.5 재판과 같이 대자비로 얘기하네요. 이승만의 2차 개헌에 대한 것은 나오고요. 발췌 개헌에 대한 내막을 또 여기서는 또 몇 가지 또 이렇게 몰랐던 건데요. 그 당시에 이러한 헌법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미국의 요청으로다가 이것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는 1952년도에 개헌하면서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는 것은 2011년도 2월에 동방성장위원회 정운찬 씨가 제기하는데 아주 이건희 삼성 회장이 대놓고 비판을 하죠. 여기에 나옵니다.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어차피
동상이몽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1985년 45년도 8월 15일 광복인가 건국인가 이거에 대한 것도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재헌헌법에 내막이 나오는데요. 재헌헌법 처음에는 내각제로 시작했다가 이승만이가 대통령제,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제로 다 뽑는 걸로 다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헌헌법은 결국은 그 재헌헌법 유진호 씨 혼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 가지 재헌헌법에는 유진호, 이승만 또 한 사람, 요거 대통령을 바꾼 사람 세 사람이 개입한 거. 재헌헌법의 경제 조항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다가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의해서 뭐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는 정확히 이 영문에 대한 해석,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수 언론들이 영문 번역을 좀 왜곡하는 면이 있죠. 여기 마지막 문장 얘기한 바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여기에 such란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such란 말을 빼고 다 그냥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내 유일한 정부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such라는 말을 정확히 집어넣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그런 정부다. 그런 이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이 영문을 읽을 적에는 뭐 본인들이 유일한 정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그 영문을 왜곡한다라는 거, 이것을 뭐 자랑스럽게 유엔에서 유일하게 뭐 인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국 사람이 보면 웃기는 얘기죠. 이러한 이분의 마지막 상상력은 정말로다가 우리가 다 같이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었다면 과연 어떠한 헌법을 만들었을까? 이러한 상상을 해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이분의 마지막 주장이 이겁니다. 이번에 마지막 주장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우리의 정치 여건상 우리가 이러한 답답한 여러 가지 파시즘적인 요소 물을 건너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 이러한 당장 해결될 문제를 우리가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든 여성이든 노동자든 실업자든 그 누구든지 의지에 따라 표를 결집하고 경우에 따라 연립의 형태로 정권을 참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것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내각제다. 오늘 영상이 길었지만 저는 이 김욱 교수님의 이 우리나라 다음 헌법 개헌을 이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부족,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실천력 부족에 대해서도 이분의 지적을 동의합니다. 소개합니다. 김욱 교수님.